많이 걸을수록 다리가 튼튼해진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셨을 겁니다. 저도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의 눈으로 우리 몸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 당연한 상식이 사실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쩌면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침 출근길 지하철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몇 계단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오르고 허벅지가 묵직하게 떨려옵니다. 혹은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버스에 올라타려는데 다리에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아 손잡이를 꽉 붙잡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내가 너무 안 걸었구나. 오늘부터라도 무작정 밖으로 나가서 많이 걸어야겠다. 매일 만보를 채우려 애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지런히 걷는데도 계단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건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걸음수는 늘어나는데 다리는 매일 똑같이 지쳐 있습니다. 만약 걷기가 정말로 약해진 다리를 강하게 만드는 해답이라면 이렇게 오래 걸어온 우리 다리는 진작에 튼튼해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바로 이 익숙한 장면 속에 숨어 있는 힘의 원리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 남들이 당연하다고 믿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무언가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걷기라는 익숙한 단어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정작 그 걷기가 우리 다리 근육 안에서 어떤 물리적 자극을 만들어내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침대에 편안히 누운 채로 오히려 걷기보다 더 강한 근육 자극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근육이 더 강해질 수 있는가? 이 이상한 역설의 정체를 지금부터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범인을 찾는 일부터 시작해보죠. 다리가 약해지고 계단 앞에서 후들거리는 이 현상, 대체 진짜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걸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게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학교에서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주변 사람들도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근육을 되찾고 싶으면 무조건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걸어라. 참 단순하고 명쾌한 답입니다. 그런데 파인만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만약 이 설명이 진짜로 맞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걸음수가 늘어나면 다리 힘도 늘어나야 합니다. 하루만 보를 걷는 사람은 하루 1000보를 걷는 사람보다 확실히 다리가 튼튼해야 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10,000보를 매일 걷는 어르신도 여전히 바닥에서 일어설 때 손으로 무릎을 짚습니다. 열심히 걸어도 계단은 여전히 버겁습니다. 결과가 예측과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용의자를 완전히 풀어주지는 않되 한 단계 강등시킬 수 있습니다. 걸음 부족이 아예 상관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래 앉아만 있는 생활이 다리를 약하게 만드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걸음의 양,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이동했느냐 하는 것만으로는 이 현상이 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걸음 부족은 공범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찾는 진짜 주범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운 그 설명은 사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였던 셈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용의자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번 용의자는 조금 더 세련됐습니다.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운 일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시는지요? 물리학에서 일은 물체에 가한 힘의 크기와 그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한 값으로 정의됩니다. 힘 곱하기 거리. 이 공식만 놓고 보면 아주 그럴듯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동한 거리가 길어질수록 물리학적인 일의 양도 커진다. 그러니 1000걸음보다 10,000걸음을 걷는 게 근육에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것이고 따라서 근육이 더 강해질 것이다. 아주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이 그럴듯함 속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파인만이 늘 경계하라고 했던 바로 그것. 이름은 아는데 원리는 모르는 상태 말입니다. 물리학의 일이라는 개념과 우리 근육이 실제로 성장하기 위해 요구하는 조건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스스로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던지는 질문은 내가 오늘 몇 미터를 이동했는가가 아닙니다. 근육이 진짜로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방금 이 짧은 순간에 내 근섬유 하나하나에 얼마나 강한 힘이 걸렸는가. 이동한 거리가 아니라 순간에 걸린 힘의 세기. 이것이 근육이 성장 신호를 받아들이는 진짜 기준입니다. 여기서 잠깐 약해진 다리로 터벅터벅 걷는 장면을 아주 천천히 떠올려 보시죠. 이미 힘이 빠진 다리는 몸 전체를 겨우 받치기 위해 아주 낮은 수준의 힘만 간신히 유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깁니다. 근육에 걸리는 장력은 낮습니다. 대신 그 낮은 힘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합니다. 이걸 물리학의 언어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출력이 약한 엔진을 단 자동차가 낮은 속도로 도로 위를 아주 오래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은 많이 소비되고 부품은 서서히 닳지만 정작 엔진 자체의 출력은 조금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엔진을 강하게 만들려면 낮은 힘을 오래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큰 부하를 걸어줘야 하니까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근육이 더 강해지라는 신호를 받으려면 넘어야 하는 최소한의 힘의 문턱이 있습니다. 그 문턱을 넘는 강한 장력이 걸려야 비로소 근육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더 강해져야겠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약해진 다리로 살살 걷는 동안에는 이 문턱을 한 번도 넘지 못합니다. 문턱 아래의 낮은 힘만 길게 이어질 뿐입니다. 수천 걸음을 걸어도 다리가 강해지지 않고 매일 똑같이 지치기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용의자, 즉 이동거리가 곧 근육의 일이라는 이 세련된 설명도 진짜 주범은 아니었습니다. 거리는 근육이 읽는 언어가 아니었으니까요. 근육이 읽는 언어는 오직 하나, 장력의 세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 용의자를 떠올리실 겁니다. 세 번째 용의자, 바로 나이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아니냐. 세월 앞에 장사 없는데 어쩌겠느냐. 이 용의자는 워낙 힘이 세서 우리는 종종 다른 모든 가능성을 살펴보기도 전에 이 앞에서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도 한번 제대로 신문해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강한 힘을 내는 근섬유가 먼저 잠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근섬유가 사라진 것과 근섬유가 잠들어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가 원인이라는 말은 마치 문이 영영 닫혀버렸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우리 다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게 아닙니다.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근섬유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다만 오랫동안 깨우는 신호를 받지 못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문은 닫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아무도 두드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나이조차도 완전한 주범은 아닙니다. 나이는 무대의 배경일 뿐 다리가 후들거리는 진짜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 진짜 범인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됐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하나의 균일한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근섬유들이 층층이 나뉘어 들어 있습니다. 작은 힘을 낼 때 먼저 나서서 일하는 근섬유가 있고 정말로 크고 강한 힘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는 근섬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강한 근섬유들을 높은 문턱을 가진 운동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웬만해서는 나서지 않습니다. 아주 강한 신호가 와야만 깨어납니다. 우리 뇌는 아주 효율적이고 게으른 관리자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근섬유를 동원합니다. 살살 걸을 때처럼 낮은 힘만 필요한 순간에는 문턱 낮은 근섬유 몇 개만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강한 근섬유들은 계속 잠자게 내버려 둡니다. 굳이 깨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약해진 다리로 하루 종일 터벅터벅 걸어도 정작 우리가 되찾고 싶은 그 강한 근섬유들은 단 한 번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만보를 걸어도 그들은 계속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열심히 걸었는데도 다리가 강해지지 않은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잠든 이 강한 근섬유들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낮은 힘을 길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짧더라도 강한 장력을 순간적으로 걸어주어야 합니다. 그 강한 신호만이 문턱 높은 근섬유들에게 지금 비상 상황이다, 모두 일어나라 하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강한 장력을 만드는 데에는 사실 이동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 침대에 가만히 누운 채로도 우리는 걷기보다 훨씬 강한 장력을 근육 안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근육에 힘을 꽉 주는 이런 수축을 등척성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길이는 변하지 않지만 힘은 최대로 걸리는 상태입니다. 이 대목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왜 하필 강한 힘을 내는 근섬유들이 먼저 잠들어 버리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 몸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익힌 나름의 합리적인 셈법이 있습니다. 강한 근섬유는 깨어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몸 입장에서는 값비싼 일꾼인 셈이죠. 그래서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요즘 이 강한 힘을 쓸 일이 통 없구나. 그렇다면 굳이 비싼 값을 치르며 이들을 깨워둘 이유가 없다. 잠재워 두자. 아주 효율적인 결정입니다. 문제는 이 효율적인 몸이 우리의 의도를 읽지는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다시 튼튼해지고 싶어 한다는 걸 모릅니다. 그저 최근에 들어온 신호만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강한 신호가 없으면 강한 힘은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몸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에게 정확한 언어로 말을 거는 것입니다. 여기 아직 강한 힘이 필요한 삶이 있다고, 이 근섬유들을 깨워둘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장력이라는 언어로 알려주는 것이죠. 마치 오랫동안 울리지 않던 비상벨을 다시 눌러 대기하던 소방대를 불러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벨이 울리지 않으면 소방대는 잠들어 있지만 벨이 제대로 울리는 순간 그들은 즉시 깨어나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 몸의 강한 근섬유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벨소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온돌 바닥이나 좌식 생활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특히 익숙한 장면이죠.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 있다가 혹은 식당의 낮은 좌식 테이블에서 식사를 마치고 일어설 때를 떠올려 보시죠. 많은 분들이 손으로 바닥이나 무릎을 짚으며 힘겹게 일어섭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한 번에 쭉 일어나지지가 않습니다. 이때 우리 몸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밖에서 1시간 동안 걸어 다니며 쌓은 만보의 걸음일까요?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굽혀진 무릎을 펴고 온몸의 무게를 단번에 들어 올릴 수 있는 허벅지 앞쪽 근육의 강력한 최대 장력입니다. 바닥에서 못 일어서는 것은 결코 걸음수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순간에 강한 힘을 꽉 짜내는 능력, 바로 그 능력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걷기라는 상대적으로 약한 자극을 아주 오랜 시간 반복하는 데에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정작 일상에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순간들은 대부분 짧고 강한 힘을 요구합니다. 바닥에서 일어서기, 계단 한 칸을 밟고 몸을 끌어올리기, 넘어지려는 순간 다리에 힘을 주어 버티기. 이 결정적인 순간들은 모두 걸음수와는 상관없이 오직 순간의 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순간의 힘을 기르는 연습은 거의 하지 않은 채 약한 걷기만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매일 부지런히 준비 운동만 하고 정작 경기에는 한 번도 나서지 않은 선수처럼 말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들이 그토록 중요해집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그 짧고 강한 순간의 힘을 안전하게, 그것도 침대 위에서 되살려내는 방법들이니까요. 왜 움직이지 않는데 힘이 더 강하게 걸리는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무거운 벽을 온 힘을 다해 밀어본 적 있으신가요? 벽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동거리는 0입니다. 물리학의 공식으로 계산하면 힘 곱하기 거리에서 거리가 0이니 한 일은 0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팔과 어깨 근육은 어떻습니까? 잠시만 밀어도 부들부들 떨리고 몇 초만 지나도 땀이 납니다. 근육 안에서 느껴지는 힘의 밀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동거리는 0인데 근섬유에 걸린 장력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바로 이것이 등척성 수축의 비밀입니다. 거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오직 힘 그 자체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처음에 이상한 역설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밖으로 나가 만보를 걷는 대신 침대에 누워 허벅지에 힘을 꽉 주고 버티는 것만으로 잠든 강한 근섬유들을 한꺼번에 깨울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는 0이지만 근육 내부에 걸리는 장력의 밀도는 걷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집니다. 많이 움직이지 않고도 근육을 가장 똑똑하게 자극하는 방법, 이것이 물리학이 우리에게 알려준 답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몇 가지 구체적인 장면을 통해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 동작 목록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야기한 힘의 원리가 우리 몸 곳곳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발목입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아래로 길게 밀어주는 아주 단순한 동작을 떠올려 보시죠. 여기에는 사실 유체역학이라는 물리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심장에서 출발한 피는 중력을 타고 다리 아래로 쉽게 내려갑니다. 문제는 돌아올 때입니다.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려면 중력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장벽을 거슬러 올라와야 합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하는 일이 놀랍습니다. 종아리는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니라 피를 위로 밀어 올리는 제2의 심장, 일종의 펌프 역할을 합니다. 추운 겨울날 버스 정류장에서 오지 않는 버스를 오래 기다려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저녁이 되면 발이 퉁퉁 붓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 다들 경험해 보셨죠? 가만히 서 있는 동안 종아리 펌프가 멈춰버려서 피와 체액이 중력에 의해 다리 아래로 쏠리고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누워서 발목을 천천히 밀고 당기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갇혀있던 액체를 힘차게 위로 밀어 올립니다. 순환의 통로가 열리고 곧이어 이어질 본격적인 근육 자극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다리 전체로 빠르게 공급되는 물리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죠. 두 번째 장면은 무릎입니다. 이번에는 지렛대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은 세우고 반대쪽 다리는 쭉 편 채로 아주 살짝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 보시죠. 다리를 완전히 편 상태로 들면 엉덩이 관절이 받침점이 되고 발끝까지의 긴 다리 전체가 지렛대의 팔이 됩니다. 여기서 지렛대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받침점에서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길어질수록 필요한 회전력은 그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겨우 몇 센티미터를 들어 올렸을 뿐인데 지렛대의 팔이 길어진 덕분에 허벅지 앞쪽 근육에는 엄청난 물리적 부하가 집중됩니다. 위험하게 가파른 언덕을 오르지 않아도 내 다리 자체의 길이와 중력만으로 허벅지에 강한 장력을 정확히 걸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몸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지하철 좌석, 사무실 의자, 그리고 집에 오면 소파,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 근육으로 가는 신경 신호가 서서히 꺼져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엉덩이 근육이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걷거나 설 때 생기는 충격을 원래 엉덩이가 흡수해야 할 목까지 무릎과 허리가 대신 떠안게 됩니다. 만성적인 통증의 씨앗이 여기서 자라납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은 이 잠든 엉덩이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켜 골반과 척추를 다시 일직선으로 연결해 줍니다. 발 뒤꿈치로 침대를 단단히 누르며
엉덩이를 끌어올릴 때 우리 몸 뒤편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거대한 근육 엔진이 비로소 다시 켜집니다. 여기서 잠깐 마음이 놓이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밖에 나가 걷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날이 추워서, 혹은 넘어질까 겁이 나서 현관 앞에서 망설이게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아도 됩니다. 강한 근섬유를 깨우는 데 필요한 것은 바깥의 험한 길이 아니라 정확한 장력 하나뿐이니까요. 오히려 침대라는 안전한 공간이 체중의 압박과 넘어질 위험을 모두 걷어낸 채 근육에만 순수하게 힘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실험실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질수록 이 사실은 더욱 소중한 의미를 갖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날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리를 되살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보여줍니다. 침대에 다리를 편하게 쭉 뻗고 누운 다음 무릎 뒤쪽 오금으로 침대 바닥을 아래로 강하게 눌러주는 동작입니다. 무릎은 단 1mm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절은 완전히 정지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허벅지 앞쪽 근육은 단단하게 뭉쳐지며 최대 수축 상태에 도달합니다. 파이만은 복잡한 수식 뒤에 숨어 있는 가장 단순하고 본질적인 원리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 눌러주기 동작이야말로 근육 운동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인 형태입니다. 관절의 이동이라는 복잡한 변수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오직 근육의 수축이라는 물리 현상 그 자체에만 모든 힘을 집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누르기 하나만으로도 약해진 다리가 목마르게 필요로 하던 강한 장력 신호를 뇌와 근육의 가장 순수한 형태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장면을 하나로 꿰뚫는 실이 보이시나요? 발목의 유체 역학, 무릎의 지렛대, 엉덩이의 신경 신호, 그리고 허벅지의 순수한 수축. 겉으로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이들은 모두 똑같은 하나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육을 깨우는 것은 얼마나 멀리 이동했느냐가 아니라 근섬유에 얼마나 정확하고 강한 장력이 걸렸느냐라는 것. 이동이라는 화려한 겉모습을 걷어내고 나면 남는 것은 오직 힘의 세기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안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강한 힘을 근육에 줄 때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숨을 참아버립니다. 힘을 주면서 숨을 참는 이 행동은 생리학적으로 가슴 안쪽의 압력을 급격히 높여서 혈압을 순간적으로 크게 치솟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있으시거나 평소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숨을 참으며 힘을 주는 정적인 운동이 심장과 혈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을 막는 방법이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허벅지나 엉덩이에 힘을 주고 버티는 동안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소리를 내어 숫자를 세면 목이 열리면서 숨을 참으려야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공기가 자연스럽게 폐를 드나들고 혈압은 안전한 범위 안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근육에는 오롯이 강한 장력만이 전달됩니다. 소리를 내어 숫자를 세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안전하면서도 완벽한 근육 자극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인 셈입니다. 무언가를 강하게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숨을 크게 내쉬어야 안전하다는 것. 이것도 우리 몸에 숨어 있는 또 하나의 작은 역설이지요. 이제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잠시 위에서 내려다 보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진짜 범인을 찾아 우리는 3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습니다. 걸음 부족, 이동거리, 그리고 나이. 셋 다 무대 위에 있긴 했지만 진짜 주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강한 근섬유를 깨울 만큼의 장력이 다리에 걸린 적이 없었다는 것. 문턱을 넘는 힘의 신호가 없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물러나 보면 훨씬 큰 그림이 보입니다. 이 작은 다리 근육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몸이 세상에 반응하는 근본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세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진짜로 읽는 것은 신호의 세기입니다.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자연은 놀랍도록 자주 이 원리를 따릅니다. 양이 아니라 강도, 반복이 아니라 문턱, 다리 근육 하나를 깊이 들여다봤을 뿐인데 우리는 몸 전체를 다스리는 조용한 법칙 하나를 발견한 셈입니다. 이 큰 원리를 손에 쥐고 나면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던 또 하나의 장면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무릎 관절 자체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운동을 겁내는 이유는 근육이 아니라 무릎 때문입니다. 걸으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 관절에서 소리가 나니까요. 그래서 아예 움직이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물리학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걸을 때는 체중이라는 거대한 하중이 무릎 관절에 고스란히 실립니다. 관절이 이미 아픈 상태에서 걷는 것은 마치 뻑뻑하게 녹슨 톱니바퀴를 억지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돌리면 돌릴수록 마모만 심해집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우면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몸을 눕히는 순간 무릎에 실리던 수직 방향의 체중 하중이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하중이 사라진 상태에서 뒤꿈치를 침대 위로 천천히 미끄러뜨리며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면 관절은 체중의 압박 없이 아주 안전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 몸은 스스로 윤활유를 만들어냅니다. 무릎 관절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 안에서 관절을 매끄럽게 하는 액체가 분비됩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이 액체가 골고루 퍼지면서 마찰 계수를 극단적으로 낮춰줍니다. 뻑뻑하던 톱니바퀴에 기름이 도는 셈이죠. 통증 없이 마모 없이 무릎 주변에 잠든 근육들을 부드럽게 다시 깨울 수 있게 됩니다. 걷는 것이 무서워서 다리를 포기했던 분들에게 물리학은 이렇게 전혀 다른 문을 하나 열어 보입니다. 무릎을 아끼면서도 근육을 되찾는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자,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지 다리에 관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의 생각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파인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는 무언가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걷기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말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걷기가 우리 근육 안에서 실제로 어떤 장력을, 어떤 문턱을, 어떤 근섬유를 건드리는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만 아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하게 됩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무작정 걸으라고 하니까 내 다리의 상태나 그 안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원리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저 밖으로 나가 걸음수만 채웁니다. 파인만이라면 이건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말했을 겁니다. 진짜 과학적인 태도란 내 몸이라는 이 가까운 자연을 직접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 관절이 느끼는 마찰, 내 근육에 걸리는 장력, 내 혈관을 흐르는 피의 움직임, 이것들을 스스로 느끼고 이해하려 애쓰는 것, 그것이 남의 말을 따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깊은 진짜 내피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오늘 아주 익숙한 상식 하나를 물리학의 눈으로 다시 세워본 것입니다. 많이 움직이면 근육이 강해진다는 상식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것은 절반은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움직임이 아예 없으면 근육은 분명히 약해지니까요. 하지만 그 상식은 가장 중요한 절반을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의 양보다 힘의 세기가, 이동한 거리보다 걸린 장력이 먼저라는 절반을 말이죠. 파인만이 늘 강조했듯 기존의 설명을 함부로 비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대개 절반쯤 맞는 가까운 근사치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절반이 어디서 멈추는지,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 다리 하나에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놀랍도록 정직한 시스템입니다. 몸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몸은 오직 방금 들어온 신호가 얼마나 강했는지에만 반응합니다. 뼈도 그렇습니다. 뼈는 걷는 시간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실린 하중의 크기에 반응해 단단해집니다. 심장도 그렇습니다. 잔잔하게 오래 뛰는 것보다 가끔씩 강하게 뛰어오르는 순간이 심장을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자연은 이렇게 자주 양이 아니라 강도를, 지속이 아니라 문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실함을 반복의 양으로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했는가로 스스로를 평가하지요. 그런데 우리 몸은 우리에게 조용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의 세기라고요. 만 번의 미지근한 접촉보다 한 번의 정확하고 강한 신호가 잠든 것을 깨운다고요. 다리 근육 하나를 깊이 들여다봤을 뿐인데 우리는 몸 전체를 어쩌면 삶의 어떤 태도까지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무작정 많이 하려고 애쓰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보내는 신호가 과연 문턱을 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 파인만이 복잡한 현상 앞에서 늘 가장 단순한 질문으로 되돌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처음에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 계단 앞에서 다리가 무겁게 떨려오던 순간, 버스에 올라타며 손잡이를 꽉 붙잡던 순간, 바닥에서 일어서며 무릎을 손으로 짚던 순간, 그 순간의 후들거림을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의 증거도, 걸음이 부족했다는 벌도,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선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오랫동안 아무도 두드리지 않아 깊이 잠들어버린 강한 근섬유들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였습니다. 우리 좀 깨워달라는, 문 두드려달라는 신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는 데에는 사실 만보의 걸음도 험한 언덕도 무릎을 아프게 하는 계단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정확하고 강한 장력 하나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혹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침대 위에서 보내는 10분. 그 10분은 그저 흘려보내는 휴식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이라는 정교한 물리 시스템에 가장 효율적인 힘의 신호를 입력하는 귀중한 실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눕거든 한번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무릎 뒤쪽 오금으로 침대를 가만히 그러나 단단하게 눌러보세요. 그리고 소리내어 하나, 둘, 셋 숫자를 세어보세요. 관절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데 허벅지 근육이 단단하게 쥐어지는 그 장력을 분명하게 느껴보시는 겁니다. 이동거리는 0이지만 그 안에서 잠들어 있던 강한 근섬유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 감각을 말입니다. 무언가를 오래 믿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많이 걸으면 다리가 강해진다는 익숙한 관성에 그냥 끌려가는 대신 내 몸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힘의 원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것.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소리내어 숫자를 세며 허벅지를 단단히 눌러보는 그 작고 조용한 실천이 어쩌면 여러분의 다리와 일상을 바꾸는 가장 명쾌한 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파인만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어떤 개념을 아주 쉬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사실은 자기 자신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요.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오늘 저녁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번 설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왜 약해진 다리에는 무작정 걷는 것보다 침대에서 힘을 꽉 주는 것이 물리적으로 더 효과적인지를요. 근육이 읽는 것은 거리가 아니라 장력이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의 언어로 쉽게 풀어 설명하는 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한 원리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훨씬 더 또렷하게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파인만이 사랑했던 진짜로 이해하는 방법이니까요. 세상은 우리가 당연하게 믿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 속에는 오늘의 걷기처럼 절반쯤만 맞는 이야기들이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그 익숙한 당연함을 하나씩 뒤집어 그 안에 숨은 진짜 원리를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오금으로 침대를 10초만 지그시 눌러보세요. 그리고 그때 느낀 감각이나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일상 깊은 곳에 조용히 숨어 있는 흥미로운 과학의 원리를 파인만의 눈으로 가장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채널은 리처드 파인만의 가르침과 사고방식을 소개하고 해설하는 콘텐츠이며 파인만 본인이나 그의 유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몸의 원리는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목적의 참고 자료이며 통증이나 지병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신 뒤 시작하시길 바랍니다.